결혼한 지 4년이 흘렀습니다. 남들이 보면 부족할 것 없는 신혼이라고 했지만 제 속은 하루하루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정말순 여사는 남편 강민호가 5살 때 외도한 시아버지와 갈라선 뒤로 외동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한 분이셨고 그 집착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자 내리 7통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아침은 차렸느냐, 국은 끓였느냐, 와이셔츠는 다림질 했느냐. 그날부터 하루에 10통씩 걸려오는 전화를 회의 중에 못 받기라도 하면 부재중 전화가 23통씩 찍혔어요. 부랴부랴 다시 걸면 수화기 너머에서 정말순 여사가 울며 발작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너 무슨 일 있는 거니? 내가 심장이 약하니까 제때제때 좀 전화 좀 받거라. 주말이라고 다를 게 없었어요. 매주 토요일 새벽 5시면 시댁으로 달려가 새끼 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어깨를 주물러야만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내 아들이 결혼을 잘못했다고 통곡하셨어요. 회식도 친구 모임도 다 끊고 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잊히지 않는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친정엄마 김봉녀가 빙판에 미끄러져 정강이뼈가 부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은 그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친정엄마가 수술하셔야 한대요. 병원에 좀 다녀올게요. 너 지금 친정 가면 내 밥은 누가 챙기니? 네 시어미보다 친정엄마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저는 그날 끝내 친정병원에 가지 못한 채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저녁상을 차려야만 했어요. 깁스가 풀릴 때까지 2달 동안 친정엄마 얼굴 한 번 못 본 그 죄책감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정엄마 칠순만큼은 절대 빠질 수 없었어요. 저는 1달 전부터 단호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주 토요일이 친정엄마 칠순이에요.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녀올 거예요. 요즘 시대에 칠순이 펴슬이라도 되니? 네가 가면 집안일은 누가 하라는 거야? 작년에 엄마 다리 부러지셨을 때도 못 갔어요. 이번에는 제발 다녀오게 해주세요. 정말순 여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두 손으로 치며 울부짖었어요.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들이려고 우리 민호 키운 줄 아냐? 그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그런데 잔치 일주일 전쯤부터 시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조용해지셨습니다. 전화도 평소의 반으로 줄었고 친정 이야기를 꺼내도 그래, 잘 다녀와라 라는 말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속으로 안도하면서도 한 구석이 자꾸 거슬렸지만 잔치 준비가 바빠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 발목을 잡으셨을 정말순 여사는 그날따라 잠잠했습니다. 저는 한복 가방과 엄마 드릴 선물을 챙겨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정말순 여사가 무언가를 두 손으로 받쳐든 채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손에는 꽁꽁 얼린 식혜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얘야, 잠깐만. 저는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시어머니 얼굴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낳아준 친정엄마 칠순인데 빈손으로 가면 쓰나? 내가 어제 밤새 한솥 끓여서 얼려두었어. 사돈한테 가져다 드려. 다 같이 시원하게 한 잔씩 나눠 먹거라. 식혜통을 든 제 손바닥에서 서늘한 한기가 팔뚝까지 타고 올라왔어요. 뒷목이 쭉 뼈서면서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 흘러내리더라고요. 평소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상하다 못해 기이하기까지 했습니다. 식혜통을 가방에 넣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전해드릴게요. 그래, 사돈한테 꼭 시원하게 한 잔씩 따라드려. 알았지?
정말 순 여사는 현관문 앞까지 따라 나와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건 분명 웃음이 아니었어요. 사냥감이 덫에 발을 들이는 걸 지켜보는 짐승의 눈빛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내고 친정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라탔어요. 친정집 마당에는 동생들이 빌려온 천막이 펄럭이고 있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친정엄마가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큰딸 왔구나. 오느라 힘들었지? 엄마, 생신 축하해.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잠시 식혜통의 향기를 잊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식혜통을 꺼내 잔치상 한쪽에 올려두었습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르고 떡을 자르는 사이 그 식혜통은 잔치상 끄트머리에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누구도 아직 손을 대지는 않은 채로요.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잔치상 위에서 진동하는 핸드폰을 보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자니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두려웠고 안 받자니 아침에 봤던 그 기이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결국 마당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평소에 그 표독스러운 톤이 아니었어요. 기름칠한 듯 부드럽고 어딘가 들떠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아가, 잔치는 잘 진행되고 있니? 사돈은 좋아하시고? 네, 어머니. 다들 즐겁게 드시고 계세요. 그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낸 식혜 말이다. 사돈이랑 다 같이 나눠 마셨어?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안부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직 식혜. 식혜 한 가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더라고요. 아직 안 마셨어요. 식혜는 후식으로 내려고 잠깐 미뤄뒀어요. 뭐? 왜 아직 안 마셨어? 얼른 따라드려야지. 녹기 전에 시원할 때 마셔야 맛있는 거 아니겠니? 목구멍 안쪽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가 마치 사약 그릇을 들이미는 손길처럼 끈적하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서 그동안 외면해왔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거짓말처럼 조용해진 시어머니, 칠순이라고 난생 처음 챙겨준 식혜, 엄마 다리가 부러져도 죽 한 그릇 안 보낸 양반이 밤새 한솥 끓여 얼렸다는 그 말, 엘리베이터 앞에서 본 기이한 눈빛, 그리고 5시간이 지난 지금 식혜를 마셨느냐고 묻는 이 다급한 목소리까지. 설마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미친 듯이 메아리 쳤어요. 그 순간 저는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저쪽에서 어떤 끔찍한 본색이 튀어나올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 사실은 아까 민호 씨가 왔다 갔어요. 친정에 잠깐 들렀다가 목욕탕 간다고요. 그때 식혜를 시원하게 한 잔 따라줬더니 단숨에 들이키고 나갔어요. 수학이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정적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귀에다 바짝 붙였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민호 씨가 식혜 맛있다고 한 잔 더 마시고 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짐승의 목이 찢어지는 듯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안 돼. 내 아들. 내 아들이 그걸 왜 마셨어? 안 돼. 머리카락이 쭉볕 곤두서는 그 비명 끝에 쿵 하고 무언가 무겁게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핸드폰이 바닥에 굴러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신음하는 정말 순 여사의 컥컥거리는 호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마당 흙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확실해졌어요. 그 식혜 안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친정엄마를, 내 동생들을,
그리고 큰딸인 저까지 한꺼번에 보내버리려고 한 솥을 끓여 얼린 거예요. 손이 와들와들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저는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저는 곧장 119에 신고를 했어요. 저기 시어머니 댁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의식이 없으세요. 주소를 부르는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잔치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 동생들이 한복자락을 휘날리며 둘러앉아 떡을 자르고 있었어요. 저는 잔치상 끄트머리에 놓인 식혜통을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누나, 왜 그래? 어디가?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나 병원 좀 갔다 올게. 어머나, 그래? 가봐. 사돈 어찌 됐는지 연락 주고. 저는 식혜통을 가슴에 꼭 안고 친정마당을 뛰쳐나왔어요. 택시를 잡았던 저는 시어머니 댁 근처 응급실 이름을 외쳤습니다.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가방 속 식혜통이 제 배에 닿을 때마다 살이 떨렸어요.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이걸 우리 엄마한테 먹이려고. 택시 안에서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미수다. 그것도 며느리 친정 식구 전체를 노린 살인미수다. 이 식혜통이 사라지면 모든 게 묻혀버린다. 이건 절대 누구한테도 빼앗기면 안 되는 증거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니 구급차 한 대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내려오는 정말순 여사의 얼굴은 잿빛이었어요. 저는 들것 옆을 따라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처치실 안으로 들어간 정말순 여사 곁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처치실 유리병 너머로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처치실 안에서 정말순 여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링거줄이 꽂힌 손등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정말순 여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처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순 여사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제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손등에서 빠져 피가 솟구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 어디 있어? 내 아들 위장 씻어내야 돼. 빨리 우리 민호 데려와. 위세척해야 돼. 처치실한 의료진들이 놀라서 우리 쪽을 돌아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의료진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충격으로 헛것이 보이시나 봐요. 아드님은 멀쩡히 잘 계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정말순 여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놓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 어디 있냐고. 너 인연, 내 아들 살려내. 빨리. 농약 먹은 사람 위세척 빨리 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죽어. 저는 그 농약이라는 단어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그 단어가 직접 튀어나왔어요. 저는 정말순 여사에게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호 씨 지금 중환자실에 실려갔대요. 위독한 상태래요. 정말순 여사의 두 눈이 한순간 뒤집혔습니다. 흰자가 드러나는가 싶더니 그대로 침대 위로 풀썩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가방 속 식혜통을 손에 꽉 쥐었어요. 지긋지긋한 시댁살이를 그만두겠다고 결심했죠. 그 순간 처치실 한쪽에 놓인 정말순 여사의 소지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퍼가 살짝 열린 사이로 핸드폰 모서리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저는 의료진들이 정말순 여사의 상태를 살피러 침대 쪽으로 몰려간 그 잠깐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핸드폰을 잽싸게 낚아채 전원을 꺼버린 뒤 제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병원 보호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식혜통과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제 발치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새벽 5시쯤 정말순 여사가 깨어났습니다. 링거줄을 잡아 뽑으려는 시어머니를 간호사들이 진정시키는 동안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 아직 의식 없어요. 어머니가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부터 검사한다고 또 난리예요.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 민호, 내 아들, 내 아들 살아있는 거지? 의식만 돌아오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절대 입 다물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충격에 사로잡힌 정말순 여사는 제 말이라면 무엇이든 받아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진을 도는 의료진을 붙잡고 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 어제부터 자꾸 아들이 죽었다는 헛소리를 하세요. 자기가 아들한테 농약을 먹였다는 무서운 말까지 하시는데 다 충격으로 인한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어머니 자극하지 말아주시고 외부인 면회도 다 막아주세요. 젊은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호자분. 어머님 선망 증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안정이 우선이니까 면회는 다 막아둘게요. 원하던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제 정말순 여사는 며칠간 이 병실 안에 갇힌 짐승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짐을 가지러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가방을 챙겨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랍 안쪽에 처박혀 있던 빈 유리병 2개를 꺼내 끓는 물에 소독했어요. 식혜통을 꺼내 흔들어 보니 통 안에서 찐득한 갈색 액체가 출렁였습니다. 해동된 식혜에서는 평범한 단내가 났습니다. 이 안이 사람 목숨을 끊을 무언가가 들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평범한 식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혜를 2개의 유리병에 절반씩 나눠 담았어요. 한 병이라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한 병은 김치냉장고 가장 깊은 곳, 묵은 김치통 뒤에 숨겼습니다. 평생 김치냉장고 문 한 번 안 열어본 강민호는 절대 찾지 못할 자리였어요. 다른 한 병은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손가방 안 화장품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이 병은 제 몸에서 떼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식혜통 본통은 일부러 식탁 위에 잘 보이게 올려뒀습니다. 남편의 본색을 확인할 미끼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음은 사설 분석 기관이었어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밤새 검색해 둔 곳으로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방 안 유리병 하나를 더 작은 시약병에 옮겨 담아 차에 올랐어요. 회색 외벽에 간판도 작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안경 쓴 중년 남자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무슨 의뢰로 오셨어요? 이 음료 안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농약 성분이 있는지 특히 자세히 봐주세요. 직원의 안경 너머로 눈빛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런 의뢰가 한두 번이 아닌 듯 더 묻지 않고 접수증을 내밀더라고요. 정밀 분석은 이틀에서 사흘 걸립니다. 결과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원본은 우편으로 따로 보내드릴게요. 접수증에 서명을 하고 시약병을 건네는 순간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으로 돌아간 저는 정말순 여사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장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계셨어요. 며느라, 우리 민호 어떻게 됐어? 좀 봤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위손상이 너무 심하대요.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요. 정말순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야기 한마디에 짐승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눈물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쾌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먹이려고 한 그 농약, 당신 아들이 마셨다고 믿으면서 평생 그 죄책감 안에서 사시라고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효성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을 한 채로요.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며느라, 내가 죽일련이다. 저는 자백이 더 흘러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정말 순 여사는 거기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뱀이 또아리를 트는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자기 죄를 며느리한테 직접 털어놓을 만큼 멍청하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백을 끌어내려면 결정적인 도발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도 보호자 침대에서 뜬 눈으로 세웠어요. 분석기관에서 결과를 보내줄 그 이메일을 기다리는 동안 하루가 또 흘러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였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제 손이 멎었습니다. 분석기관 도장이 박힌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첨부 파일을 눌렀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화면 가득 떠올랐어요. 검출된 성분 항목에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맹독성 살충제 성분 검출. 핸드폰 화면을 잡은 손이 와들와들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어요. 확신은 했지만 막상 활자로 확인하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정말로 내 친정엄마를 죽이려고 농약을 탔습니다. 칠순 잔치상 위에서 우리 식구 일곱이 다 함께 마시고 쓰러져 죽기를 바라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출력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원 1층 사무용품점에서 A4 용지의 결과지를 두 부 출력했습니다. 한 분은 가방 속 깊은 곳에, 다른 한 분은 따로 챙긴 파일에 넣었어요.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강민호. 이 결과지를 들이밀었을 때 강민호가 어느 편에 설지 저는 솔직히 일말의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4년을 같이 산 남편이잖아요. 자기 엄마가 장모를 죽이려 한 짓이 명백한 증거로 나왔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어요. 저는 시어머니 병실에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집에 좀 다녀올게요. 민호 씨 옷까지 좀 챙겨와야 해서요. 그래, 우리 민호. 우리 민호 한 번만 보고 싶구나.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운전대를 잡은 손에 자꾸 힘이 들어갔어요. 부디 강민우, 너만큼은 사람이기를, 엄마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기를. 그게 제가 차 안에서 끊임없이 되는 단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저는 결과지를 넣은 파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강민호가 핸드폰 게임에 푹 빠진 채 시끄러운 효과음을 흘려보내고 있었어요. 아내가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도,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천천히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식탁 위의 식혜통이 저녁 햇살의 갈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 의자를 끌어와 강민호 맞은편에 앉았어요. 가슴에 안고 있던 파일을 식탁 위에 소리나게 내려놨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도 강민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민호야, 좀 봐. 뭐, 잠깐만, 이 판만 끝내고. 지금 봐. 목소리에 칼날 같은 게 섞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강민호가 그제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결과지를 식탁 위에 펼쳤어요. 빨간 글씨로 적힌 그 단어가 강민호의 눈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맹독성 살충제 성분 검출. 어머니가 우리 엄마 칠순잔치에 보낸 식혜야. 사설 분석기관에 맡겨서 받은 결과지고. 너 잘 봐. 강민호의 얼굴이 한순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공이 좌우로 흔들리더니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안도했습니다. 이 사람도 충격을 받았구나. 이 사람도 사람이긴 하구나.
이게,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어머니가 우리 친정 식구들을 다 죽이려고 농약 든 식혜를 보냈어. 다행히 아무도 안 마셔서 살아남은 거고. 어머니 지금 응급실에 입원 중이야.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신 거고. 잠깐.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고? 왜 나한테 그걸 얘기 안 했어? 말할 정신이 어디 있었어? 어머니가 그 식혜 마신 줄 알고 쓰러지셨거든? 자기 아들 죽었다고 착각하시면서. 저는 강민호의 반응을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살폈습니다.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가 중요했어요. 엄마, 미쳤어. 라고 할지, 장모님 괜찮으셔? 라고 할지, 더 많이 놀랐겠다. 라고 할지. 강민호의 입술이 몇 번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흘러나온 첫 마디였어요. 야, 너 이거 다른 데 안 보여줬지? 누구한테 말했어? 응?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어머니 단속이었어요. 장모 안위도 아내 충격도 자기 엄마 살인 미수도 아닌 입막음. 누구한테 말 안 했어. 너한테 처음 보여주는 거야. 강민호의 얼굴색이 살짝 풀렸어요. 그러더니 결과지를 잡아들고 한참을 노려보더라고요. 이내 강민호가 그 종이를 와락 구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거 가짜야.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어디 이상한 데서 돈 받고 써준 거 아니야? 너 우리 엄마 미워서 일부러 함정한 거지. 민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칠순잔치 자리에서 그 식혜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은 해봤어? 너 어머니가 우리 엄마 죽이려 한 게 진짜인 거 알겠냐고, 응? 강민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탁을 돌아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제 멱살을 와락 틀어주었어요. 너, 너 우리 엄마를 살인자로 만들 작정이야? 어머니 70평생을 나 하나 키우신 분이야. 그런 분을 너 같은 게 함부로? 손나 강민호. 손 안 놔? 강민호의 손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언제 마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응급실에 누워있는 사흘 동안 이 인간은 집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강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식탁에 시선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걸려 있었어요. 식혜 본통이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통으로 흘러갔어요. 마치 모든 게 미리 짜인 각본처럼. 이거, 이게 그 식혜야? 분석에 쓰고 남은 거야. 증거잖아. 경찰 가져갈 거야. 강민호의 두 눈이 살벌하게 좁아졌습니다. 강민호가 식탁 위 식혜통을 양손으로 거칠게 낚아챘어요. 뚜껑을 쾅 열어젖히더니 복싱크대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안 돼, 강민호. 그거 증거야. 안 된다고. 저는 일부러 비명을 지르며 강민호 뒤로 뛰어갔어요. 물론 진심으로 막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장면은 머릿속에 똑똑히 새기기 위한 연기였어요. 강민호가 싱크대 배수구 안으로 식혜를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찐득한 갈색 액체가 배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저는 두 걸음 뒤에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넣은 강민호가 빈통을 흔들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승리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봐, 증거 같은 거 이제 없어. 너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살인자라고 입만 뻥끗해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무고죄로도 고소할 거고. 네 인생 끝장낸다고. 민호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죽을 뻔했는데, 응? 너희 엄마 어차피 살았잖아. 다친 사람 없잖아. 됐어. 끝난 일이야. 우리 엄마 어디 병원이라고 그랬지? 일단 그것부터 말해. 저는 속으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기 엄마가 살인 미수범으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사흘 동안 안부 한 번 안 묻던 자식이 증거를 다 없앤 후에야 어머니의 행방을 묻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와중에도 자기 엄마 병실로 직접 찾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는 듯 다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부터 집어드는 거예요. 강북에 있는 큰 병원이야. 내가 내일 데려갈게. 됐어. 네가 내일 데려와. 나 피곤해. 어머니 깨어나시면 입단속 잘 시키고.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식구끼리 일은 식구끼리 묻는 거야. 알았어? 응, 알았어. 저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겁먹은 며느리, 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휘둘리는 어리석은 아내의 모습을 완벽히 연기했습니다. 속으로는 미친 듯이 외치고 있었어요. 역시 두 병으로 나누길 잘했다. 이 인간 사람 새끼가 아니구나. 저는 구겨진 결과지를 주워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강민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다시 핸드폰 게임을 켜더라고요. 식혜 한 통을 배숙으로 흘려보낸 것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믿는 그 안일함이 소름 끼쳤습니다. 안방에 들어와 저는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 여자가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조금 전 시어머니 입꼬리가 올라가던 그 모습과 어쩌면 닮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던 게임 소리가 잦아들고 강민호가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이불을 끌어다 덮자마자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사람을 죽이려 한 그날 밤에도 이 사람은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깊은 잠에 빠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옆에 누운 채 한참을 강민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옷장에서 며칠 입을 옷가지를 캐리어에 챙겼어요. 서랍 안쪽에 숨겨둔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김치 냉장고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묵은 김치통 뒤에 숨겨둔 두 번째 유리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병을 손가방 안 파우치에 단단히 챙겨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지 원본이 든 파일도 캐리어 안쪽에 챙겼어요. 거실 신발장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안방 쪽을 돌아봤습니다. 문틈으로 강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안방 쪽으로 가만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자, 강민호. 깨어나면 네 인생 어머니랑 똑같이 박살나 있을 거야.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새벽 2시 반의 아파트 단지는 가로등 불빛만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길까지 캐리어를 끌고 걸어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기사가 어디로 모실까요? 묻는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으로 가면 시어머니나 강민호가 가장 먼저 들이닥칠 곳이었고요. 가까운 찜질방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새벽 도로 위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방 속 두 번째 유리병을 손으로 꼭 쥐었어요. 이 병 하나만 살아남으면 저들을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 매표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면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낯선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 사이에 누워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좁고 더운 방 안에서 며칠을 버텨야 할지 가늠도 되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들을 법정에 세우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어요. 찜질방 수면실 천장의 빨간 등이 사흘 내내 제 눈꺼풀을 따끔거리게 했습니다. 낯선 아주머니들의 코 고는 소리 사이에 새우잠을 자며 손가락은 늘 가방 안 유리병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핸드폰 전원을 켤 때마다 강민호와 시어머니 동생들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버리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며칠만 더 버티면 정신이 망가질 것 같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매점 앞에 비치된 무료 신문 한쪽 구석에서 광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무료 법률 상담소 광고였어요. 상담 분야에 가정폭력, 이혼,
형사사건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빠른 예약을 잡았어요. 다음날 오후 2시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외진 동네의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직원분이 저를 좁은 상담실 안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의자에 앉아 변호사를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맨 키 큰 남자가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남자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너 서태준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교양 수업에서 만나 서로 마음을 다 보여주기도 전에 어긋나 버린 첫사랑. 졸업 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어요. 태준아. 서태준이 들고 있던 파일을 떨어뜨릴 뻔하다가 황급히 손을 고쳐 잡았습니다. 와, 진짜 너야? 10년 만이야. 어떻게 여기에? 저는 그 반가운 얼굴을 보자마자 사흘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히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끝내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태준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졌어요. 반가워하던 그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변호사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일단 앉아. 천천히 말해봐. 서태준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볼펜을 손에 쥐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태준아,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엄마 죽이려고 식혜에 농약을 탔어. 볼펜을 쥔 서태준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칠순잔치 가는 날 사돈한테 가져다 드리라고 손에 쥐어줬어. 다행히 아무도 안 마셨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마신 줄 알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거기서 자기 입으로 농약 먹였다고 미친 듯이 소리 질렀거든. 서태준의 두 눈이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볼펜이 다시 종이 위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식혜를 2병으로 나눠서 한 병은 사설 분석소에 맡기고 한 병은 따로 숨겼어. 결과지에 맹독성 살충제 성분 검출이라고 나왔고 저는 가방에서 결과지 원본을 꺼내 서태준 앞에 펼쳤습니다. 서태준이 그 종이를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어요. 서태준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한테도 보여줬어. 같이 신고하자고. 그랬더니 결과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식혜 한 통을 배수구에 다 부어버리더라. 어디 가서 입만 뻥끗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면서. 서태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상담실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서태준의 그 분노가 저를 향한 게 아니라 저 대신 분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을 데웠습니다. 두 번째 병은 지금 내 가방에 있어. 시어머니 핸드폰도 응급실에서 꺼가지고 가져왔어. 의료진한테는 어머니가 헛소리 하시는 거 다 선망이라고 둘러대놨고 면회 막아둬서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아직 서로 연락도 못해. 서태준이 잠시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놀라움과 어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너 사흘 동안 혼자 이걸 다 했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그냥 무너지면 우리 엄마가 평생 그 식혜 한 잔에 죽어 나갈 뻔했다는 사실도 같이 묻혀버릴 것 같아서. 서태준이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던 사무실 공기가 그 손바닥의 온기에 잠깐 녹아내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서태준이 손을 거두고 다시 변호사의 얼굴로 돌아갔어요. 이거 이혼만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야. 형사사건으로 키워서 두 사람 다 콩밥 먹어야지. 그게 가능해? 가능해. 시어머니 자백이 있고 두 번째 식혜 샘플이 살아있고 분석 결과지가 있어. 여기에 결정적인 한 방만 더 있으면 돼.
서태준이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자백 한 번 더 받아내야 돼. 응급실에서의 의료진 앞에서 한 소리는 선망으로 처리됐을 거고, 우리한테는 녹취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초소형 녹음기 준비할게. 그리고 시켓 샘플 정식으로 경찰에 넘기고 강력계 형사들 데리고 병원 복도에 잠복해 있을 거야. 네가 자백 끌어내는 그 순간 우리가 같이 들어갈게. 자세한 작전은 들어가기 직전에 알려주고. 저는 그 말에 사흘 동안 등 뒤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같이 들어준다. 그리고 네 남편, 그놈도 같이 들어가는 거야. 증거인멸은 살인 미수의 공범이나 마찬가지야. 위자료도 한 푼도 안 주고 빈털터리로 만들어줄게. 태준아,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듣고 있으니까 내가 더 미안하다. 10년 전에 너 좀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금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곱씹을 여유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따뜻하게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양복 상의를 챙겨 입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자? 찜질방. 안 돼. 보안 있는 호텔로 옮겨. 내가 비용 정산해 줄게. 위치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식혜 샘플 두 번째 거 지금 나한테 줘. 오늘 바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인계할 거야. 저는 가방 안 파우치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내 서태준의 손바닥에 올려놨습니다. 사흘 동안 제 몸에서 떼지 않았던 유리병이 마침내 다른 사람의 손에 옮겨가는 순간이었어요. 서태준은 그 병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 너 절대 무너지지 않게 도울게. 상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이 사흘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상가 건물 1층 유리문 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매며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정말순, 이제 당신 차례예요. 호텔 욕실 거울 앞에서 저는 옷소매 안쪽에 단추 모양 녹음기를 단단히 핀으로 고정했습니다. 손목을 흔들어 봐도 떨어지지 않게 두 번, 세 번 확인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사흘간 호텔방에서 푹 쉬어 한결 나아져 있었습니다. 서태준이 잡아준 호텔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제대로 밥을 먹었더니 손가락 끝에 다시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은 저들을 끝장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화장을 지우고 며칠 잠 못 잔 듯한 푸석한 얼굴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이 오늘 밤을 못 넘긴다는 절망에 빠진 며느리. 그 얼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서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준아, 나 지금 출발해. 나도 형사 2명이랑 병원 근처 카페에 있어. 너 병실 들어가기 10분 전에 나한테 신호만 줘. 우리 복도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을게. 알았어. 들어가서 무서우면 네 손목에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손목을 내려다 봤어요. 녹음기가 옷감 아래서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갈게. 병원 정문을 통과한 저는 1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한번 크게 숨을 골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말순 여사가 입원해 있는 7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간호사실 앞에서 담당 간호사를 붙잡았어요. 선생님, 선생님, 제 어머니 좀 잠깐 뵐게요. 남편이 지금 의식이 또 떨어졌대요. 오늘 밤이 고비라고. 간호사가 안쓰러운 얼굴로 차트를 내려놨습니다. 어머나, 마음 단단히 드세요. 어머니 면회는 들어가셔도 되는데 절대 자극될 만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네. 간호사 앞에서는 한껏 어깨를 떨었지만 돌아서서 병실 복도로 걸어가는 동안 전 손목 안쪽에 녹음기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미세한 진동이 손끝에 느껴지더라고요. 켜졌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지날 때 비상계단 쪽에 서서 핸드폰을 보는 척하는 서태준의 옆얼굴이 슬쩍 보였어요.
그 옆에 양복 입은 남자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주지 않고 그대로 정말순 여사의 1인실 앞에 멈춰섰어요.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병실 안에는 햇살이 환하게 들어와 있었어요. 정말순 여사가 침대 머리를 올린 채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얼굴이었어요. 저를 발견한 정말순 여사가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며느라, 우리 민호, 우리 민호 좀 보고 왔니? 저는 문을 등 뒤로 닫고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척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고. 위장이 다 녹아내려서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대요. 정말순 여사의 두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수액줄이 꽂힌 손등 핏줄이 푸르게 돋아올랐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못 보내. 어머니, 도대체 그날 그 식혜에 뭘 타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세요. 무슨 성분인지 알아야 마지막 치료라도 한다고. 정말순 여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수액줄에 걸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뭐, 무슨 성분인지 알아야 한다고? 정말이야? 그러면 우리 민우 살릴 수 있는 거니? 네, 어머니, 빨리요. 빨리 말해주세요. 우리 민우 살리려면. 저는 일부러 정말순 여사의 손을 와락 붙잡았어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우리 민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평생 키우신 우리 민우잖아요. 그 한마디에 정말순 여사의 입에서 댐이 무너지듯 말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농약상, 농약상에 가서 가장 독한 거, 가장 빨리 드는 거 달라고 그랬어. 사돈만 죽이면 우리 민호가 너네 친정 시달림에서 벗어날 줄 알고, 사돈 죽으면 너도 친정 챙길 일 없잖아. 우리 민호한테 더 집중할 줄 알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받아냈어요. 손목의 녹음기가 그 음성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병 다 부었어. 식혜 한 솥에. 사돈 한 잔만 마시면 가게 만들려고. 너희 친정 식구들 다 마셔도 상관없었어. 다 죽어도 우리 민호만 살면 되니까. 병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순 여사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한참을 굳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입으로 다 말했구나. 내 엄마, 내 동생들, 내 조카들까지 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자기 아들 하나 살리려고. 가슴 안쪽에서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솟구쳤어요. 어머니, 저는 흐느끼던 연기를 멈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아내고 차분하게 정말순 여사를 내려다봤어요. 정말순 여사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채고 침대 위에서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며느라, 너 왜 그래? 우리 민호 살리러 가야지. 어머니, 민호 씨 멀쩡해요. 뭐라고? 그 식혜 우리 친정 식구 아무도 안 마셨어요. 민호 씨도 안 마셨고요. 저는 그날 어머니가 보낸 식혜가 이상해서 그대로 친정에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나왔거든요. 정말순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침대 시트로 움켜쥔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인연?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처음부터 다? 네, 어머니. 저는 옷소매를 천천히 걷어올렸습니다. 수목 안쪽에 단단히 고정된 작은 녹음기가 정말순 여사의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 점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순 여사의 동공이 그 붉은 불빛을 따라 움직이다가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안 돼. 그거 일이네. 빨리 일이네. 정말순 여사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일어나 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병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태준이 양복 입은 형사 2명을 앞세우고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형사 한 명이 빠른 걸음으로 정말순 여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말순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게 무슨... 며느라, 너... 형사가 정말순 여사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쇠 부딪히는 소리가 병실 안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정말순 여사가 저를 향해 입을 비틀며 악을 썼어요. 너 인연, 내가 너 가만 안 둬. 우리 민호한테 내가 다 얘기할 거야. 너 며느리 자격 없어. 저는 그 모든 저주를 가만히 받아냈습니다.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서 서태준 옆에 가서 섰어요. 서태준이 제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어줬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셔츠 너머로 전해졌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형사들이 환자복 위에 가디건만 걸친 정말순 여사를 양옆에서 부축해 끌고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힌 뒤 복도에서 정말순 여사의 절규가 한참 동안 들려왔어요.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목의 녹음기 버튼을 천천히 눌러 껐어요. 서태준이 옆에 앉아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끝났어. 일단 여기까지는 끝났어. 강민호는? 정확히 1시간 뒤야. 우리 사무실 직원이 지금 그 사람 회사 앞에 가 있어. 이혼 소장이랑 증거인멸 방조 공범 통지서,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 한꺼번에 송달할 거야. 회사 동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병실 창밖으로 봄볕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반, 정확히 1시간 뒤 강민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 할 곳이 한 군데 남아 있었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친정엄마 얼굴을 이제는 보러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 마당에 들어선 순간 마루에 앉아 계시던 김봉렬 여사가 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봉렬 여사가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내려오셨어요. 우리 딸 어디 갔다 왔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엄마, 미안해. 김봉렬 여사가 제 머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엄마 옷에서 나는 풀냄새, 동백기름 냄새가 사흘 만에 코끝에 닿으니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울음이 한 번 터지니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운 뒤에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에게 털어놨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봉렬 여사의 손이 자꾸 가슴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미친 여편네가 우리 딸 손에 그걸 쥐어줬다고? 엄마, 사돈한테 다 같이 나눠 마시라고 줬어. 우리 식구 전부 다. 김봉렬 여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참 어깨를 들썩이셨어요. 그러더니 손을 거두고 제 손을 꽉 붙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약속 하나만 하자. 너 다시는 그 집 식구들이랑 엮이지 마. 우리 딸 인생 다시 시작해. 엄마, 그럴 거야. 그 시각 강민호의 회사 1층 로비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들어오던 강민호가 서태준이 보낸 직원과 마주쳐 그 자리에서 이혼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장, 경찰 입건 통지서를 한꺼번에 받아들었습니다. 강민호가 로비 한복판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직원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보안 요원들이 강민호를 끌어내는 사이 점심에서 들어오던 동료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봤다고 서태준이 나중에 전해줬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강민호의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너 어디야? 어머니 어디 계셔? 라는 명령조였습니다. 답이 없자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너 이거 무고죄야.
너 사회생활 끝났어. 그것도 통하지 않자 마지막에는 비굴한 애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좀 살려줘. 저는 그 문자들을 캡처해 서태준에게 전달하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태준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는 서태준을 김봉녀 여사가 마당에서 맞으셨어요. 변호사 양반? 우리 딸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할 일을 한 거예요. 엄마는 서태준의 손을 한참 동안 붙잡고 계셨어요. 그 손길에서 사위를 맞이하는 장모의 기색이 어렴풋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못 본 척 시선을 돌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서태준이 안방 좌식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민호 씨, 어제부터 합의 시도 시작했어. 위자료 깎아주고 시어머니 자백 녹음 파일 좀 빼달라는 거지. 한 푼도 안 깎아. 그래, 한 푼도 안 깎을 거야. 강민호 명의 아파트, 차, 예금까지 다 가압류 신청해놨어. 시어머니는 살인 미수 혐의로 정식 구속됐고 검찰 송치까지 보름 정도 남았고 며칠 뒤 첫 재판 날이 잡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정말순 여사를 다시 마주쳤어요. 수갑을 찬 채 호송관 2명에게 양옆을 잡힌 정말순 여사는 푸른 수의 차림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살이 쪽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정말순 여사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너 인연, 너 우리 민호 인생까지 다 망쳐놨어. 두고 봐. 내 아들이 너 가만 안 둔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정말순 여사를 마주봤어요.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던 그 눈을 이제는 깜빡임 없이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 어제 오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위자료 못 갚으면 평생 빚쟁이로 살 거고요. 어머니 아들 인생 어머니가 망쳐놓으신 거예요. 제가 아니라. 정말순 여사가 입을 비틀더니 호송관의 손에 끌려 법정문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은 길게 끌지 않았어요. 녹음기에 담긴 자백, 2번째 식혜 샘플 분석 결과, 응급실에서 정말순 여사가 의료진 앞에서 외친 그 말까지. 증거가 너무도 명백해서 변호인 측이 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말순 여사는 살인 미수죄로 징역 12년이 확정됐어요. 강민호는 증거인멸 방조와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수사가 이어졌고 회삿돈 횡령 정황까지 드러나 회사에서도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혼은 위자료 일체와 재산 분할 없이 제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종결됐어요. 판결이 끝나고 법원 정문을 나서던 날 봄바람이 코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태준이 제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어요. 끝났다. 진짜로 끝났네. 석 달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벚꽃이 다지고 실록이 짙어질 무렵 저는 회사에 복직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복직 첫날 아침 김봉녀 여사가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첫날인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우리 큰딸. 엄마 너무 많이 끓였어. 우리 사이도 와서 한 그릇 먹어야지. 출근 같이 한다며. 엄마 입에서 우리 사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가에 미소가 슬며시 번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회사 정문 앞까지 서태준이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더라고요. 잘 다녀와. 응? 저는 회사 로비 회전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서태준이 차 옆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마주하게 됐어요. 제 자리 책상 위에 누군가 검은 펜으로 휘갈겨 놓은 종이 한 장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 자리 책상 위에 놓인 종이는 사무실 복합기에서 막 뽑아낸 듯 따끈했습니다.
A4 용지에 큼지막한 검은 글씨가 인쇄돼 있었어요. 인사팀 김지영 대리, 시어머니에게 농약 먹이고 누명 씌워 거액 뜯어낸 뒤 이혼한 희대의 악녀, 가족 살해 음모 사문서 위조, 정신병원 강제 입원 추진, 곧 검찰 수사 예정.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종이를 잡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옆자리 동료들이 모두 모니터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평소라면 김대리 오랜만이야 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색한 정막이 사무실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챙겨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보드 위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어요. 컴퓨터 전원을 켜고 사내 메신저에 접속하자마자 메신저 단톡방마다 미열림 표시 숫자가 세 자리로 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 개 안 되는 사내 공지방이었어요. 저는 손가락 끝에 침을 묻혀가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중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익명 게시판 캡처 사진이 무더기로 올라와 있었어요. 게시판 글 제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직한 그 인사팀 대리, 정말 무서운 사람이래요. 시어머니 농약 사건 듣고 소름 돋았네요. 회사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시 받아줬는지. 각글마다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스크롤을 내리며 그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누가 시작했는지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 있었어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이 글을 쓴 손가락의 주인이 누구인지 저는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강민호. 판결 직후에는 잠잠해진 줄로만 알았던 그 인간이 석 달이라는 시간을 들여 이런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거예요. 오전 10시쯤 인사팀장이 회의실로 저를 호출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인사팀장 옆에 본부장까지 앉아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김대리, 미안한데 인사위원회가 잠깐 열릴 것 같아. 무슨 일로요? 사내 게시판에 돌고 있는 글들 봤지? 회사 외부에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우리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본부장님, 그 글들 다 거짓이에요. 제 시어머니 살인 미수 사건은 이미 판결이 났고 저는 피해자예요. 제가 직접 자백 녹취까지 받아낸 사건이고요. 우리도 알아.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김 대리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저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 비상계단 난간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4년을 쌓아온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1층 로비에서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니 강민호가 출근하는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여자 동료 한 명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가더라고요. 죄송해요. 회사 망신 좀 그만 시키시지. 저는 그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 채 화장실 칸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4년 전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23통에 화장실 칸에서 울던 그 자리에 다시 와 있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들의 그 시선만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한참을 운 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서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떻게 됐어? 첫날인데 잘 적응되고 있어? 태준아, 강민호가 회사에 다 퍼뜨렸어. 사내 게시판이랑 메신저에. 그리고 지금 회사 로비까지 와서 행패 부리고 있어. 나 인사위원회 회부됐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어서 서태준의 목소리가 한층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놈이 정말. 너 지금 어디야? 회사 화장실. 점심시간 안에 회사 앞에 도착할게. 가까운 카페로 와. 음. 서태준은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빨리 회사 앞 카페에 도착해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아. 태준아, 일단 진정해. 물부터 마시고. 서태준이 종이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한 모금 삼켰습니다. 손가락 끝에 떨림이 그제야 조금 가라앉았어요. 일단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강민호 짓이라는 거 확실하지? 음, 어휘랑 표현 방식이 그 인간 그대로야. 화장실에서 핸드폰으로 캡처 다 떠났어. 잘했어. 그거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장 바로 들어갈 거야. 회사 로비 난동은 업무 방해죄, 주거 침입죄까지 가능하고. 일단 회사 보안 담당자한테 출입 통제 요청해 둘게. 태준아, 근데 무서워. 강민호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어. 단순히 명예훼손에서 안 끝낼 사람 같아. 눈빛이 이상해. 어제 친정 근처에서도 누가 어슬렁거리는 거 봤다고 엄마가 그러셨어. 서태준이 컵을 든 채 잠시 창밖을 응시했어요. 검은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놈, 단순히 입으로 끝낼 인간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농약으로 사람 죽이려 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야. 명예훼손은 시작에 불과해. 이대로 두면 그 인간 분명히 물리적인 짓까지 할 거야. 그러면 어떡해? 서태준이 종이컵을 천천히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한 번 더 함정 파자. 함정? 강민호가 분명히 회사로 다시 잠입할 거야. 네 책상, 네 컵, 네 가방. 너만 노릴 거야. 그 인간 머릿속이 그 어머니랑 똑같이 돌아가니까. 어머니가 식혜 한 통에 농약을 부었다면 강민호는 네 텀블러에 그걸 부으려 들 거야. 진짜 그럴까? 분명해. 첫 번째 함정에 어머니가 걸렸으니까 그놈은 똑같은 방식으로 너한테 갚으려 들 거야. 그게 강민호 머리의 한계야. 그래서 회사 보안실에 부탁해서 네 자리 주변에 잠복 카메라를 설치하자. 강력계 형사들이랑 미리 협의해 둘게. 그리고 너는 사내에서 입 가벼운 동료한테 일부러 미끼 일정을 흘리면 돼. 미끼 일정? 토요일 밤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한다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너 혼자 늦게까지 있을 거라고. 강민호 귀에 그 정보가 들어가게. 무서워. 서태준이 탁자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손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너 혼자 안 해. 그날 밤 사무실 맞은편 회의실에 나도 있을 거야. 형사들도 건물 밖에서 대기 중일 거고. 너는 그날 사무실에 발만 들이면 돼. 텀블러도 평소처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 알겠어, 태준아. 한 번만 더 도와줘. 도와주는 거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저는 그 손을 꽉 마주 잡았어요. 손목 안쪽으로 따뜻한 맥박이 두근거리며 전해졌습니다. 오후 5시 저는 회사로 돌아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흘끗거리는 시선들을 모두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면서 저는 일부러 옆자리 차대리에게 들리도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휴직 동안 쌓인 일이 너무 많네. 이번 주 토요일 밤에 사무실 나와서 혼자 야근해야겠다. 1층 보안 데스크에만 말해두면 되겠지? 차대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저를 힐끔 보더라고요. 회사에서 입이 가장 가벼운 사람으로 소문난,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듣더라도 다음날이면 전 부서가 다 아는 그 차대리였습니다. 저는 못 본 척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어요. 회사 정문 앞에서 서태준이 차 시동을 켠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는 저에게 서태준이 가벼운 미소를 보냈어요. 미끼는 던졌어? 응, 던졌어. 서태준이 천천히 핸들을 돌리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차창 밖으로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백밀러로 그 건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며칠 후 그 안에서 벌어질 일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남은 일주일이 길게도 짧게도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회사 정문 앞에서 서태준의 차에서 내렸어요. 1층 보안 데스크에 일부러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야근 좀 하려고요. 늦게까지 있을 것 같아요. 네, 김 대리님. 수고하세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태주는 보안 직원의 양해를 얻어 맞은편 회의실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강력계 형사 2명은 건물 1층 비상계단 옆 창고에서 무전기를 켠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틀 전 차 대리에게 흘린 야근 일정은 이미 사내에 다 퍼져 있었어요. 분명 강민호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두컴컴한 책상들 사이에 제자리만 환하게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평소 쓰던 분홍색 텀블러를 꺼내 책상 한가운데 보란 듯이 놓았습니다. 미리 사무실 천장 모서리와 책상 옆 화분 안쪽에 잠복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을 위치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고 일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어요.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출입구 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서태준과 메신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도 사무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안 오면 어떡하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 인간 시간 좀 늦게 잡고 들어올 거야. 어머니랑 똑같다며. 저는 그 메시지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미세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떴어. 그 인간 1층에서 훔친 출입카드로 통과했고 지금 엘리베이터 아니야. 화장실 가는 척 빠져나와. 내가 있는 회의실로 와.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핸드폰과 가방은 그대로 둔 채 텀블러도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사무실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 맞은편 회의실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어두컴컴한 회의실 안에 노트북 화면 빛이 푸르게 떠 있었습니다. 서태준이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저를 회의실 안쪽으로 끌어당겼어요.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어두운 사무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와 서태준은 책상 위에 쪼그리고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사무실 천장 카메라가 비추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검은 후드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사무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태준이 무전기 버튼을 누르며 낮게 속삭였어요. 1층 형사님들, 대상 사무실 진입. 신호 떨어지면 올라오세요. 화면 속 남자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어요. 강민호였습니다. 석 달 사이에 살이 쪽 빠진 얼굴이었어요. 눈밑이 푹 꺼져 있었고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4년을 같이 산 남편이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낯선 얼굴이었어요. 강민호가 책상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 속에 작은 갈색 유리병이 들려있는 게 보였어요. 서태준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봐, 들고 왔지? 응. 강민호가 제 책상 앞에 멈춰섰어요. 스탠드 불빛 아래 분홍색 텀블러가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양옆을 두리번거리더니 텀블러 뚜껑을 천천히 돌려 열었어요. 주머니 안에서 꺼낸 유리병의 마개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안의 액체를 텀블러 안으로 콸콸 부어 넣었어요. 저는 옆에서 서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저 인간이 진짜로 저런 짓을 했다. 저한테 진짜로 저런 짓을 했어.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 속 강민호가 빈 유리병을 다시 주머니에 챙겨놓고 텀블러 뚜껑을 정성껏 돌려 닫았어요. 마치 내일 아침 출근한 아내가
그 텀블러를 자연스럽게 들이켜기를 바라는 듯 위치까지 원래대로 가지런히 맞춰놨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가장 끔찍했어요. 서태준이 무전기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순식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쾅 열리며 형사 두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천장 형광등이 한꺼번에 환하게 켜졌어요. 강민호가 빛에 놀라 텀블러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형사들이 양쪽에서 강민호를 책상 위로 짓눌렀어요. 놔. 이거 뭐야 이거. 강민호 씨, 전부인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와 서태주는 회의실 문을 열고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강민호가 책상에 짓눌린 채 고개를 비틀어 저를 봤습니다. 그 두 눈이 광기로 일그러졌어요. 너, 너 인연, 너 또 함정 팠지? 어머니 때처럼 또 함정 팠어. 이 미친년. 저는 그 책상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텀블러 옆에 서서 강민호를 내려다봤어요. 강민호, 너 어머니랑 똑같이 갈 거야. 어머니 옆방 쓰면 되겠다. 야, 한 번만, 한 번만 듣고 가. 너랑 할 얘기 없어. 형사가 강민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쇠 부딪히는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형사가 책상 위 텀블러를 증거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현장에서 즉시 진행한 간이검사에서 텀블러 안의 액체는 시어머니 식혜에 들어있던 그 살충제와 정확히 같은 성분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호는 그날 밤 그대로 유치장으로 끌려갔어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 정말순 여사가 수감되어 있는 그 구치소로 이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사내 메일함에 공식 공지가 떴어요. 서태준이 작성한 사실관계 정정 안내문과 함께 강민호가 사무실에 잠입해 제 텀블러에 독극물을 부어넣는 영상이 본부장 결재를 거쳐 전 직원에게 발송됐습니다. 오전 9시 반쯤 본부장이 제 자리로 직접 찾아왔어요. 김대리, 회사가 제대로 보호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인사위원회는 즉시 취소됐고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거야. 본부장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혔던 그 여자 동료가 사무실로 찾아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머리를 숙였어요. 저는 그 사과를 가만히 받아냈습니다. 용서한다 못한다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받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서태준이 회사 정문 앞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조수석에 올라타는 저에게 서태준이 가만히 미소를 보냈어요. 다 끝났다. 진짜로 다 끝났어. 진짜로. 차창 밖으로 도시의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노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민호가 시어머니 정말순 여사가 있는 그 구치소로 이감된 날 아침, 두 사람은 면회장으로 향하는 쇠창살 복도에서 마주쳤다고 들었습니다. 호송관 두 명이 양옆을 잡고 끌고 가던 중 정말순 여사가 푸른 수의 차림의 강민호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고 합니다. 우리 민호, 내 새끼,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 미친 짓만 안 했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됐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짓을 했는데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 그것도 못 맞고 그년한테 휘둘려서. 엄마가 농약 안 부었으면 내가 텀블러에 부을 일도 없었잖아. 두 모자가 그렇게 만났다는 얘기를 서태준 사무실에서 전해 들으며 저는 천천히 종이컵 안에 따뜻한 차를 한 모금 삼켰어요. 두 사람 이제 평생 같은 구치소 안에서 서로 헐뜯으며 살게 됐어. 어울리는 결말이네. 저는 그 모자에게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미움도 분노도 죄책감도 다 그날 사무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지던 순간에 비워져 버렸습니다. 봄이 무르익은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서태준이 양복 차림으로 친정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던 사람이
그날따라 짙은 남색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왔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김봉녀 여사가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어머나, 우리 사위. 어머니, 오늘은 따님 좀 빌려가도 될까요? 그래, 어여 다녀와. 저는 옅은 베이지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가벼운 가디건을 어깨에 걸쳤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다듬는데 손끝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오늘 저녁이 평소와는 다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태준의 차를 타고 도심의 한 작은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 식탁 위에는 흰 양초가 한 자루 켜져 있었습니다. 후식이 나올 무렵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서태준이 와인잔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할 얘기 있어. 응, 말해. 10년 전에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있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너 졸업해버렸잖아. 그게 10년 동안 한 번도 잊혀지지가 않았어. 저는 와인잔을 든 손을 잠시 멈췄어요. 촛불이 잔 안에 붉은 액체에 일렁이며 비치고 있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너 봤을 때 솔직히 반가운 마음이 컸어. 그런데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듣고 나서 그 반가움이 다 죄책감으로 바뀌더라. 태준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알아. 그런데 이제 사건 다 끝났고 너도 자리 잡았으니까 변호사 말고 다른 자리에서 네 옆에 있고 싶어. 저는 와인잔을 천천히 식탁에 내려놨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차분했어요. 서태준의 그 진심이 1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서 제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태준아, 나도 10년 전에 네가 한마디만 더 해줬으면 하고 생각했던 적 많아. 근데 지금은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보다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만난 것 같아. 서태준이 식탁 너머로 손을 천천히 뻗었어요. 저는 그 손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올려놨습니다. 손바닥의 따뜻한 온기가 손등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어요. 다음 주 일요일 점심, 서태준이 친정집 안방 좌식 식탁 앞에 정식으로 앉았습니다. 김목녀 여사는 새벽부터 시장을 다녀와 푸짐한 한 상을 차리셨어요. 서태준이 무릎을 꿇고 김봉녀 여사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따님 평생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봉녀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아휴, 우리 사위. 지난 4년이 너무 한이 맺혀서 우리 큰딸 시집 보내고 내가 하루도 발 뻗고 잠을 못 잤어. 어머님, 이제 발 뻗고 주무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새로 끓인 식혜를 그릇에 떠왔어요. 이번에는 김봉녀 여사가 직접 끓이신 쌀알이 동동 뜬 진짜 식혜였습니다. 저는 그 식혜 그릇 3개를 쟁반에 받쳐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세 사람 앞에 한 그릇씩 내려놨습니다. 엄마, 태준아, 식혜 한잔 하자. 아휴, 우리 딸이 이제 식혜를 내오는구나. 세 사람이 거실 좌식 식탁 앞에 둘러앉아 식혜를 마셨어요. 차가운 식혜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식혜는 그저 봄날의 식혜였어요. 쌀알이 동동 뜬 친정엄마의 식혜. 창밖으로 봄볕이 환하게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둔 라일락 나무에 보랏빛 꽃이 한가득 피어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리 큰딸, 이제 진짜 잘 살아? 엄마, 잘 살게. 서태준이 식탁 아래에서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손바닥으로 따뜻한 봄이 천천히 건너왔어요. 며느리 손에 살충제 식혜를 쥐어준 그 모진 시어머니도 어머니의 범행을 덮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끝내 똑같은 짓을 저지른 못난 남편도 결국 자기들이 판 무덤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묻히는 죄는 없다는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와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무너지지 않고 두 번째 식혜 한 병을 가슴에 품은 그 차가운 결단이 친정엄마의 칠순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 2막을 지켜냈습니다. 10년 전 어긋난 첫사랑이 다시 그녀의 곁으로 돌아온 것도 어쩌면 그 단단한 마음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봄볕 가득한 친정 거실에서 세 사람이 나눠 마신 식혜 한 그릇이 지난 모든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